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의원을 내 손으로 뽑는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6시 반에 제가 집에 나오면서 봤는데 투표소에 벌써 줄이 이렇게 길게 서 있어요. 많은 분들이 투표하러 가고 계십니다. 오늘 꼭 투표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뉴스 몇 가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하위 70%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를 하고 신청을 받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는 신속히 긴급 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미리 행정 절차를 맞춰놓으라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최근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스매싱 사고가 있습니다. 긴급 재난자금 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를 보내서 클릭을 유도하고 이용자가 해당 인터넷 주소를 무심코 클릭하게 되면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문자를 바로 삭제하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번 없이 118, 여기가 불법 스팸 대응 센터라고 그래요. 118에 신고하시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악성 코드 제거 방법 등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세중이 국회의원 후보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일 30대 남성은 진주시 국회의원 후보 유세 차량에 올라서 주먹 등으로 후보를 수차례 폭행했다고 하는데요. 후보는 목 등을 다쳐서 전치 2주 이상 진단을 받고 입원한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은 선거 후보에 대한 범죄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사유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전국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전 시간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는데요. 오전 시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이 미세먼지는 오후가 되면서 차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전국적으로 대기 건조 지속됩니다. 특히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중부지방과 경북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 있겠고요. 약하게 이슬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 서울이 8도, 대전도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7도에서 24도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포근한 날씨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4.15 총선이 있는 4월 15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수요일 저희는 연예가에 궁금한 스타들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소식 함께해 주실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또 최정아 연예 전문기자, 방송인 김수연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들 얘기, 오늘 주제는 뭔지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주제가 뭡니까? 사별의 아픔을 가진 스타가 되겠습니다. 사별의 아픔을 가진 스타. 첫 번째 스타는? 스타입니다. 임채무 씨. 네. 예. 배우 임채무 씨는 1973년에 데뷔해서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드라마에서 선굵은 배역들을 맡으면서 연기파 배우로 잘 알려져 있지요. 80년대 미남 역할을 주로 맡으며 전성기를 맞이했고 본인만의 자리를 차지하며 영역을 늘렸습니다. 1984년에 최고 시청률 87%를 기록하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주말 연속극 사랑과 진실을 통해서 탑스타가 된 임채무 씨는 당시 OST까지 직접 부르며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과 모두 호흡을 맞추며 인기 절정의 멜로스타로 등극을 했고요.
2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까지의 폭넓은 여성 시청자의 인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80년대를 풍미한 살아있는 전설적인 배우 중에 한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정말 당시에는 멜로스타로서는 거의 탑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당시에는 이런 얘기 있었어요. 임채무 씨의 가슴을 통하지 않고서는 탑스타가 될 수 없다. 그만큼 여배우와 함께 뭔가 멜로 장면이 많았던. 예. 그때 당시에 멜로 드라마 굉장히 인기였죠. 네. 그리고 요즘은 뭐 미니 시리즈 하지만 그때는 주로 이제 주말 드라마였는데 방금 얘기했던 사랑과 진실의 정혜리 씨, 또 사랑의 종말의 원미경 씨, 그 밖에도 뭐 이혜숙 씨, 이휘양 씨, 최명길 씨, 임채무 씨와 하고 그 뒤에 행로가 참 탄탄했어요. 그러다가 1989년도 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네. 이때 상대역이 나이가 쑥 내려가요. 최시라 씨였어요. 그런데 그냥 상대역이 아니라 키스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당시에 최시라 씨가 22살이었는데 이게 내 인생의 첫 키스를 지금 드라마에서 이 임채무 선생님하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드라마 촬영하고 나서 30분을 막 울었다고 해요. 그런데 임채무 씨가 여기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네. 사실은 나도 첫 키스였어. 무슨 얘기냐면 그전까지는 사실 카메라 앞에서 슬쩍 하는 척하고 입을 맞추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선 실제로 입을 맞추는 키스. 임채무 씨도 베테랑 배우지만 나도 아내 빼고는 드라마에서 처음이야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 뒤에 우리 최시라 씨 아시는 것처럼 타스타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때 또 그게 화제가 됐네. 네. 그죠? 네. 아니 그 김채무 씨의 가슴을 거치지 않고서는 뭐 스타가 될 수 없다 해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괜히 나온 말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듣기로는 임채무 씨도 무명 생활이 좀 길었다 이런 얘기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방송사 공채로 탤런트가 된 이후에 꽤 긴 시간이에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명 배우 생활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때 임채무 씨와 동기로 이름을 올렸던 분이 바로 유인촌 씨입니다. 유인촌 씨 같은 경우는 당대의 모든 정말 엄청난 관심,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었던 스타였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임채무 씨가 좀 약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동기 중에 나만큼 준비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기회가 좀처럼 보이지도 않고 8년 동안 단역만 맡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나는 탤런트가 맞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직업 자체를 포기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수 활동 하신 건가요? 좀 음반도 내고 이러지 않았어요? 네네네. 뭐 그래서 하신 건 아니고요. 네, 기회가 좀 우연히 찾아오게 되는데요. 앞서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그 최고의 시청률을 찍었던 사랑과 진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을 때 네. 그때 드라마 주제곡을 한번 불러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았고 그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했다고 합니다. 네. 뭐 그때 지금 노래가 잠깐 나올 것 같은데 나오네요. 네. 네네. 네, 잠깐만 들어보시죠. 또 노래 잘하세요. 네. 확실히 소리가 목소리가 맑아요. 너무 좋으세요. 눈물도 배웠습니다. 소리가. 네. 그러니까 배우들도 목소리 좋은 배우들이 오래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네. 다방면으로 굉장히 재능이 많으셨고 이때 노래를 부르고 나서 노래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네. 그때부터 가수 활동을 이어가면서 지금은 무려 13장의 앨범을 낸 중견 배우가 아닌 가수가 되신 거죠. 예. 앨범이 13장이에요. 맞습니다. 보태 말씀드리면 이 사랑과 진실 드라마의 인기가 또 임채무 씨를 인기 가수로 낳게 한 또 원동력이 되기도 했는데 생각해보시면 그때 미선, 효선. 이 효선이가 정혜리 씨였어요. 그리고 미선이가 원미경 씨였는데 그때 또 이 드라마의 공식이죠. 출생의 비밀. 사실은 효선이가 이 재벌가의 딸이었는데 그걸 원미경, 미선이가 나인 척하는 그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여배우가 인기 다 끌겠지 했는데 거기서 묵묵히 이 자기 자신의 자리를 빼앗긴 정혜리 효선을 마치 키다리 아저씨처럼 후원해주면서 미국 유학까지 보내주면서 이 지켜보는 로맨스를 보여줬던 임채무 씨가 정말 인기가 대단했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흔히 말하는 밤무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임채무 씨가 나왔다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효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아줌마들한테 인기가 높았다고 그랬구나.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근데 하여간 배우들은 뭐 본인의 실력으로 이렇게 탑스타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또 운도 따라줘야 되잖아요. 아유, 그럼요. 네. 제2의 전성기를 이끈 광고가 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2의 전성기를 이끈 게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고 광고였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2002년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한일 네. 아, 저거죠, 저거. 네네네. 모레노 심판 여기인데. 아, 인상적이었어요. 네, 저게 아이스크림 광고거든요. 네. 임채무 씨한테 캐스팅이 왔을 때, 네. 아, 이거 캐스팅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왜요? 이게 지금 오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윤여정 씨도 내가 뛰어가는 통장에 모습이. 돈이 들어와야 연기 잘 된다, 명연기 나온다, 이런 또 재밌는 말씀도 하셨었는데, 하기로 하고서는 본인이 막 이 비디오 보면서 이제 분석도 하고 저 머리 보이시죠? 네. 저 너무 소화를 잘 헤어스타일링도 해냈어요. 내가 완벽하게 스스로 연출을 한 것다고 저 뛰는 뛰어가는 모습 좀 모습이 너무 보세요. 웃겨요. 아니 근데 저게 모래노 네. 심판을 담기도 했는데 약간 이기동 스타일이야. 옛날 이기동 스타일. 네, 코미디언. 네. 그리고 이 광고로 광고인이 뽑은 모델상까지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좋은 모델상까지 수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임채무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수상 이후에 당분간 CF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듣고 보니까 이 이미지를 좀 오래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다른 CF는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때 기억나요. 온 동네 남자애들 다 저것만 따라했거든요. 나 진짜 그만하면 나 이게 뭐 여기서 뭐 뭐만 컨텐츠 하는 가고 거, 다 네. 이거. 저 머리 스타일까지 다 유행을 했었어요. 맞아요. 패러디도 엄청났고. 네. 그런데 이런 임채무 씨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놀이동산이죠. 아,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이 광고 같은 경우도 이 놀이동산 운영 때문에 출연을 했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이들을 임채무 씨가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1991년도 경기도에 사비 무려 110억. 무려 110억을 투자해서 놀이동산을 직접 만들게 됐는데요. 촬영이 없을 때는 사실 임채무 씨가 직접 이곳에 가서 운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애정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놀이동산이 가장 큰 화제를 모으게 됐었던 것은 역시나 입장료가 무료라는 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혀 돈을 내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2006년도부터 적자가 좀 예상이 됐었고 그리고 좀 적자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경영난으로 3년 동안이나 운영을 중단했었고 또 재개장을 했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이 놀이동산 운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실외로 운영이 됐었던 이 놀이동산이 몽땅 실내로 바꾸는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도 합니다. 아니 경영난을 겪으면서도 입장료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가슴 아픈 사연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임채무 씨가 이 놀이동산 정문을 봤는데 한 가족이 왔는데 쭈뼛쭈뼛하면서 못 들어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입장료가 한 사람당 2,000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아빠가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우리 집에 가도 돼요. 이러고 엄마는 또 아빠 눈치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1인당 2,000원도 누군가에게 이게 큰 돈이어서 아예 들어오지를 못할 수도 있구나. 들어와서 놀이기구를 타든 안 타든 일단은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없앴고 현재도요. 이제 평일에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주말하고 공휴일에는 운영을 하거든요. 네. 현재도 입장료가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놀이기구 말고도 휴게 공간이 꽤 넓어서 가족들이 와서 좀 쉬었다 가실 수 있고요. 지금 그런데 이 놀이기구 말고 뭐 안전체험관이라든가 교육체험관 이런 실내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미세먼지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놀이기구만 타는 게 아니라 공부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굉장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이 되고 나면 혹시나 입장료가 생길지도 모르지만 그것들도 일단 그 체험관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민들을 지금 임채무 씨가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그런데 경영난을 겪으셨다고 하면 사실상 운영이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쵸. 주변에서도 그만하라고 굉장히 말리셨을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는 거의 진짜 모든 사람들이 바보 같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고 이주희 씨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해서 5억은 벌었냐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임채무 씨가 왜 이렇게 놀이동산에 애착을 가질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직접 말씀하신 걸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애들을 좋아했고 지금도 그게 내 삶의 일부고 그게 내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이었으니까 그걸 다 했으면은 즐겁잖아요. 즐기러 오는 사람, 즐길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아이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연예인인지도 모르고도 보통 사람인데도 엄마 아빠보다 거기 오면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놀이동산을 통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내 삶의 일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런 마음이라면 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 임채무 씨 결혼 관련 얘기 한번 넘어가 보죠. 먼저 초고속 결혼, 이게 또 화제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1978년에 탤런트 임채무 씨 그리고 성우 박인숙 씨가 이제 마포의 한 다방에서 첫 손을 보게 되는데요. 임채무 씨가 이때 아내분이죠. 이제 박인숙 씨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15분 만에 프로포즈를 했다고 해요. 15분? 네, 15분. 굉장히 급작스럽고 이제 나가서 차 한 잔 마셨는데 결혼합시다 한 거죠. 그러니까 박인숙 씨는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15분이면 아, 이 사람을 사귈까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시간인데 네. 그때 내 평생 반려자로 결혼을 결심해요? 그렇죠.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만도 하는데. 아니고 애프터라고 하죠. 다음번에 한 번 더 보자고 할까? 이 정도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심리학 그 연구 결과 보면 사람이 내 상대다라고 알아보는데 한 4초, 3초 걸린다고 하니까 임채무 씨가 상당히 자신의 어떤 판단에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박인숙 씨 부모님도 반대가 심하고 이랬다면서요. 그렇죠. 사실 이제 연예인이다. 그럼 네. 예전에는 이 수입이 일정치 않으니까 이 굉장히 이 처가 쪽, 예비 처가 쪽에 반대가 심했고 그 중에서도 장인어른이 반대가 심했다고 해요. 네. 임채무 씨 굉장히 좀 저돌적입니다. 장인어른을 호텔에서 만나자고 해요. 네. 그리고 본인의 표현으로 고양이가 쥐를 궁지에 몰듯이 5시간을 장인어른을 꽉 붙들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 백기를 들어요. 알았어, 허락할게. 그래서 임채무 씨 바로 또 박인숙 씨한테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만난 지 얼마 만에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된 거죠? 불과 2달 만에. 꽃피는 봄 3월 15일 날 웨딩 마치를 울리게 되는데요. 이때 사실 또 그러면 뭔가 결혼할 준비라도 돼 있어서 그런가 하는데 통장에 달랑 3만 원 있었다고 그래요. 동생이 직장 다녀서 동생한테 200만 원 얻어서 전세방 얻어서 신접살림 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인 것 같아요. 박인숙 씨 주변의 동료들이 결혼을 또 그렇게 말렸다고요. 사실 제 동료였어도 말리겠죠. 말렸을 거예요. 네. 임채무 씨와 결혼을 하게 되자 이 성우 선배들이 이 신랑이 무명 배우고 조금 네가 힘들지 않겠느냐라면서 결혼을 좀 말리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을 이렇게 저처럼 약간 만류를 했었던 선배들이 7년 후에 임채무 씨가 사랑과 진실로 정말 대박 스타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너 사람 보는 눈, 너 너무 스타를 잘 골랐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칭찬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임채무 씨가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기로 유명한데 이것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 삐끄덕하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15분 만에 프로포즈하고 2달 만에 결혼한 이 남편 보기가 힘드대요. 아니 술 좋아하죠. 친구 좋아하죠. 혼자 있는 시간을 박인숙 씨가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혼할까 생각도 했는데 또 금술은 좋아하는지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나애가 이 아이들한테서 아빠를 뺏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혼 생각을 접었다고 하네요. 아니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임채무 씨가 아내에게 전 재산을 다 이렇게. 네, 그렇죠. 임채무 씨는 아내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생활이 가능했다라면서 뭐 땅이라든지 건물, 회사 모든 재산을 이제 넘겨주게 됐죠. 그리고 이제 재산을 모두 넘겨줬잖아요. 이제부터 아내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제발 자기 좀 버려주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아내가 다른 마음이라도 생기면 자기는 정말 큰일 난다. 이렇게 좀 주변에 재밌게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결혼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남편들에게 재산을 다 아내에게 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거는 좀 다 아는. 아니죠? 요즘은 다 아는. 운동대사로 제가 좀 덜 가져가더라도 조금은 있어야. 전문 표현 나왔어요. 공동명의. 그렇게 하는 정도는 많죠. 아내를 그래도 사랑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뭐 결혼과 그 초스피드 결혼 그리고 결혼하면서의 뭐 조그만 갈등이야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재산을 아내에게 줄 정도로 사랑하는 아내. 근데 그 아내가 이제 그 최장한 판정을 받죠.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내 박인숙 씨는 췌장 담관에 종양이 생기게 됐었는데요. 이때 병원에 갔을 때
3개월이 남았습니다라고 시한부 선고를 받아요. 정말 임채무 씨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는데 당시 임채무 씨는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심정을 제가 뭐 감히 예상할 수는 없었겠지만 정말로 힘들었었던 임채무 씨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었던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당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은 암투병을 하고 계신지 전혀 몰랐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임채무 씨 그리고 아들과 딸을 제외하고는 뭐 형제들도 아내분이 아픈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일단 그만큼 겉으로 좀 멀쩡했고 그리고 임채무 씨와 계속해서 놀러 다니면서 같이 운동도 하고 그렇게 뭐 생활을 계속했기 때문에 투병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일단 아내분께서 본인이 아픈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들을 좀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암투병 하는 걸 주변에서 몰랐다는 것은 임채무 씨가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서 그렇죠. 예, 그게 뭐 그렇게 밖으로 드러나질 않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또 만약에 병원에 입원해 있고 임채무 씨가 계속 왔다 갔다 했다면 네. 임채무 씨가 인기 스타니까 또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하지 않고 집에서 임채무 씨가 치료를 했는데 이 보통 남자들의 후회는 때가 늦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임채무 씨 별로 안 늦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여러 나라 막 4개국 막 돌아다니면서 한약재, 식품, 몸에 좋다는 거, 암에 좋다는 거 다 구해와서 직접 아내를 봉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기적을 일으키는 걸까요? 분명히 최정아 기자께서 시한부 3개월 선고받았다 했는데 네. 굉장히 암의 호전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이 3개월을 무사히 넘기게 됐다고 합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 그 이후에 건강은 더 차차 좋아지신 거예요? 임채무 씨의 이런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 시한부 선고 3개월을 넘기게 됐는데 좀 하늘도 무심하시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임채무 씨가 바랬었던 아내가 내 옆에서 정말 오래오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을 결국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 박윈숙 씨는 5년 정도 투병을 한 이후에 2015년 6월에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임채무 씨가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가 또 있어요. 네, 바로 천생연분이라는 노래인데요. 임채무 씨는 이 노래를 부른 이유에 대해서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좀 티가 많이 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게 제가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러면서 한 2, 3개월 정도, 아내가 떠난 지 2, 3개월 정도 되니 내가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다라고 사실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술로 이겨내지 않으면 내가 이 슬픔을, 이 마음을 이겨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술에 굉장히 의지를 하게 됐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술에 의지를 했다라는 건 사실 술로 어떻게든 이 감정을 이겨보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네. 하지만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손도 많이 떨리고 마음도 또 더 안 좋아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뭘까 고민을 하다 보니 그래, 노래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잠시 함께 들어보실까요? 당신과 나는 이 세상 하나뿐인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눈에서 잠시 멀어지면 이별인 듯 아쉬워하고 다시 또 눈이 마주치면 망울망울해 끓는 사랑 보고 또 보고. 네, 이 노래 제목이 천생연분인데 이게 또 원래 제목이 천생연분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처음에는 보고 또 보고였다 그래요. 그런데 1978년에 결혼해서 2015년 세상을 뜰 때까지 무려 37년을 두 사람이 해로했잖아요. 우리가 이 37년을 함께 보냈다는 거, 이건 우리가 분명히 연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임채무 씨가 천생연분이라고 제목을 바꿨다고 하네요. 37년을 같이 있었으면 그 아내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을 텐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빈자리가 너무 커서 통곡을 몇 차례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견딜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모든 점들이 좀 불편해졌다고 해요. 하루는 이제 급하게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머리에 흰머리가 좀 보여서 어떡하지? 염색을 좀 해야겠다. 혼자 좀 염색을 해보겠다라고 하다가 뭐 앞머리나 옆머리는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잘 됐는데 이제 뒷머리가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염색약이 뒤에서 등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등에 염색약이 쫙 묻으면서 이제 등이 이제 물들었겠죠. 그때
혼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외로움을 더 느끼고 그때 주저앉아서 펑펑 운 적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방송에서는 좀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주셔서 이렇게 큰 아픔을 가지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네. 자, 임채무 씨의 사연 관련해서 저희가 쭉 알아봤고요. 이번에 네. 두 번째 스타 보겠습니다. 아, 조용필 씨. 예. 조용필 씨네요. 두 번째 스타. 네, 네. 대중가요의 역사. 가왕 조용필 씨의 이야기입니다. 1969년도에 미군 미팔군 무대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로부터 10년 이후죠. 그리고 1979년도에 창밖의 여자라는 이 앨범으로 정식 데뷔를 하게 됩니다. 1979년에 그룹 위대한 탄생을 결성하고 공식적으로 가요계에 데뷔를 했는데 정규 1집 음반 수록곡 창밖의 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이 수록된 조용필 씨의 이 정규 1집 대한민국 최초로 100만 장 이상 팔린 단일 앨범입니다. 이후 내놓는 앨범마다 히트를 하면서 1980년대 최고의 히트 가수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1980년대에는 뭐 조용필을 따라올 가수가 없을 정도로 네. 대단했습니다. 또 오빠 부대가 대단했었기 때문에 이 오빠 부대는 당시에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로 네. 대단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연출을 시킨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노래 무대를 보면 저절로 오빠 이 소리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MBC 20대 가수상 중에서 이제 한 명의 가수왕을 뽑는데 지난해에도 올해에도 내년에도 계속 조용필 씨가 네. 되는 그런 상황이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노래 필연 기도하는 하면 모두가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1집 창밖의 여자였는데 뭐 그 뒤에 보면 단발머리 굉장히 음색 신비로웠고 또 가성의 탁월함 이 못 찾겠다 꾀거리 그 외에도 고추잠자리라든가 킬리만자로의 표범, 뭐 여러 가지 꿈. 아우, 대단하다. 아니 이것들이 다 한 사람한테 나온 노래인가? 네. 사실은 환갑 넘은 나이에 바운스까지. 네. 뭐냐면 계속해서 늘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일신 우일신 계속 변혁을 꿈꼈던 그였기 때문에 저는 갑자기 가왕이 된 게 아니라 계속 차곡차곡 가왕의 계단을 스스로 만들면서 올라왔던 게 아닌가 네. 싶어요. 여기서 살짝 나이가 나오는 게 네. 저는 H.O.T나 G.O.D 세대거든요. 사실 잘은 모르는데 네. 조용필 씨는 그럼 뭐 트로트 가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장르가 좀 맞아요. 불분명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서 헷갈리실 것 같은데 사실 조용필 씨 같은 경우에 특정 장르의 가수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뭐 락부터 해서 발라드, 트로트 그리고 강원도 아리랑처럼 한국 민요를 또 리메이크하기도 해요. 네, 네. 대한민국의 뭐 대중가요 거의 모든 장르를 소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폭넓은 장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세대에 걸쳐서 인기를 얻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조용히 부르는 노래부터요. 네. 회식 장소에서 부르는 노래. 그렇죠, 그렇죠. 네네. 저는 저 여행을 떠나. 회식 자리 가면 많이 부르죠. 무조건 많이 부르죠. 네. 네. 배낭 메고 떠나야죠. 가야죠, 어디 가야죠. 가고 싶은 막 이래요. 네, 저는 그 노래 참 좋아해요. 가왕임을 살아있으면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바운스. 맞아요. 네. 바운스 노래 그게 좋죠. 그 노래 나왔을 때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60이 넘었을 텐데 네. 어떻게 그런 감각이 나오는지. 네. 저는 그 겨울의 찻집이라는 노래 이게 사실 되게 초창기 앨범으로 생각하시는데 8집에 있었어요. 네. 킬리만자로의 표범, 꿈 이런 거랑 같이 있었는데 네. 저는 이게 이제 들어보시면 네. 가사가 한 편의 시 같아요. 네네. 요때가 이제 양인자 작사, 김희갑 작곡, 그 조용필 노래 이 세 명의 트리오가 명곡들 많이 만들어냈던 시기였거든요. 네. 굉장히 슬플 때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저는 이 노래를 듣습니다. 아마 좋아하는 노래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밤새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창작에 대한 그 욕구나 열망이 계속 끌어오르나 봐요. 아니 그런데 네. 또 듣기로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가출의 경험이 있다고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가출의 경험 이런 거 한 번 정도 해야 되는데 네. 가출을 반복했습니다. 네. 왜 그랬냐면 사실 그 동네 유지라고 하죠. 동네 최고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네. 본인은 이게 싫었던 거예요. 왜 예술가는 좀 고뇌를 먹고 이 예술 감각이 좀 자라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집이 너무 안정적이고 안락하고 가족 관계도 좋아요. 본인은 오히려 아티스트로서 이것들이 다 싫었던 거죠.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집을 뛰쳐나가면 네. 또 형이 가서 붙들어 오고 뛰쳐나가면 붙들어 오고 네. 본인은 음악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버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음악에 대한 어떤 열정을 키워갔습니다. 그런 열정으로
집을 이렇게 뛰쳐나갔다는 거죠. 아무 열정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집을 뛰쳐나가고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조용필도 집을 뛰쳐나갔는데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집 나가면 가왕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이 정도 열정 있어야 된다. 그 정도 열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조용필 씨 아버지가 걱정을 하면서 1980년대에 우리 아들이 당대 최고의 스타고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우리 아들이 자기 이름에 집 한 채가 없다. 진짜요?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실합니다. 조용필 씨가 일찍부터 도라요 부사당의 단발머리 그리고 뭐 창밖의 여자 등 이미 대한민국 완전 지금의 누구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대스타가 됐는데 그리고 이 시기 언제쯤 그리고 뭐 2, 3집도 계속해서 히트를 내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때쯤 아버지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아들이 이것보다 돈이 더 많아야 되는데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기자를 붙잡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 아들이 지금 누가 봐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인데 아직까지 내 명의, 그러니까 본인 명의,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집 하나 없이 전세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이게 중간에 매니저가 됐건 뭐 회사가 됐건 뭐 방송국이 됐건 어디에서 중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먹는 것 같다. 하면서 기자가 한번 취재를 좀 해달라라고 하면서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럼 실제로 누가 중간에서 돈을 해먹는다. 그랬던 거예요? 네, 그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누가 해먹는 게 아니라 아드님은 100만 원을 벌었다 치면 그중에 90만 원을 음향 장비, 악기 등에 전부 투자하고 그것도 해외에서 가장 좋은 1등급 장비로 맞추다 보니까 돈이 없는 것이다. 거기다가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 장비들이 굉장히 많은 장비들을 이동해야 되잖아요.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이동하겠어요? 그걸 위해서 덤프트럭 2대를 사서 가지고 다니고 있다. 돈이 없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였군요. 네.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고의 것들을 샀어요. 네. 돈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또 저 조용필 씨 하면 또 중마고가 국민 배우 안성기 씨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두 분이 중학교 동창이에요. 네. 지금 이제 서로의 집을 왕래할 만큼 이렇게 절친이고 56년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데 조용필 씨가 이렇게 회고를 해요. 나랑 같이 하는 짝꿍이었어요. 저도 예전에 영화제에서 이제 안성기 배우 뵀을 때 좀 물어봤어요. 그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했더니 아니 그 조용필 씨가 이렇게 처음부터 작지 않았다. 그때 중학교 때 키가 지금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인이라는 이 별명을 얻으려고 키가 안 큰 것 같다. 이런 이제 재밌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도 상당히 노래를 잘하고 음악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을 보이는 분이었다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은 가요계를 평정한 가왕, 한 명은 영화계를 평정한 국민 배우. 이 조용필, 안성기 두 분이 한 자리에 선 때가 있었는데 바로 2013년 대중문화예술상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이 나란히 응감문화훈장을 받았어요. 네, 정말 굉장히 인상 깊은 자리였습니다. 그게 영화 같은 길이잖아요. 사실 어릴 때 만났던 두 아이가 커서 각 분야의 거장이 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당시에 상황이 좀 궁금하네요. 네, 이때 시상식 자리에서 안성기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동기 동창이었던 이 조용필과 한 자리에서 상을 받는 기분은 그동안 정말 많은 상을 받았지만 이처럼 특별한 느낌을 가져보지 못했다라고 소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용필 씨 같은 경우도 내가 많은 상을 받아봤지만 안성기와 영예를 함께해서 기쁘다라고 답례를 주고받아서 아주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중학교가 터가 좋은데. 제가 요거 취재를 살짝 해봤는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안성기 씨 같은 경우에는 아역 배우 출신이잖아요. 이게 조용필 씨 입장에서는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나는 맨날 학교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쟤는 안 올 때도 있고 선생님이 자꾸 보내줘. 머리도 기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초등학교 때 엄마 없는 하늘하늘. 네네, 아역 배우. 반대 히트 영화예요. 그 아역 배우가 우리 학교 다녔다고. 네네. 근데 얘는 학교를 안 와. 그래서 연기 도전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꽃사슴 아동극단.
네, 조용필 씨 얘기는 뭐 해도 가왕답게 끝이 없는데. 네. 자, 이번에는 조용필 씨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조용필 씨는 1984년 무용 교사와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 기간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4년 만에 합의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993년 6월이 됐는데 조용필 씨가 미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미국에 살고 있었던 누나의 소개로 한 재미 교포로 알려진 사학가 겸 로비스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안진현 씨인데요. 그 사람이 정말 운명같이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당한 수준의 자산가라고 들었습니다. 네, 안지현 씨는 미국 텍사스 주립대와 조지 워싱턴 대학원에서 회계학과 국제경영학을 공부한 재원입니다. 당시 워싱턴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미국에서는 성공한 로비스트 출신이죠. 이 안진현 씨는 이 조용필 씨를 굉장히 사랑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을 찾아서 둘이 만날 정도로 사랑이 깊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엄청난 장거리 연애를 한 거죠.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1994년 3월 그때 이제 결혼했는데 당시 이 결혼 자체가 아주 화제가 됐어요. 네, 임채무 씨도 3월에 했는데 또 조용필 씨도 3월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주례 없이 김동건 아나운서의 사회로 결혼식이 진행이 됐고 뭐 조용필 씨의 어떤 가왕 이답게 대한민국 연예계에 아주 뭐 대단한 연예인들이 스타들이 총출동을 했는데 고인이 되신 이주일 씨, 또 강부자 선생님, 또 최시라 씨, 또 이 중학교 동창 이 안성기 배우 많이들 와서 결혼을 축하해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용필 씨가 이런 성대한 그 결혼식을 한 거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또 이런 어떤 재계 로비스트다 보니까 국내뿐 아니라 일본의 경제인들, 정재계 분들이 오고 하다 보니까 이틀에 걸쳐서 리허설을 할 만큼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성대한 결혼식과는 달리 예물은 실반지 정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듣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까지 갔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아니 그런데 아내 안진현 씨가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내조의 여왕이셨다면서요? 네, 안진현 씨 같은 경우는 조용필 씨의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또 외골수적인 음악밖에 모르는 이런 성격을 잘 알고 있어서 조용필 씨를 안팎으로 굉장히 잘 감싸주는 그런 아내였다고 해요. 그래서 조용필 씨의 음악 동료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두 사람이 결혼 생활 중에 우리가 좀 집들이도 많이 하고 집으로 찾아가게 되면은 아내가 이렇게 끓여주는 찌개라던가 밥상을 참 맛있게 먹고 왔다라고 회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두 사람이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었는데 그 정도로 참 금술이 좋은 그런 부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필 씨의 공연에는 정말 빠짐없이 참석을 하면서 관객으로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실 음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외롭고 음악적인 고뇌를 나눌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아내인 안지현 씨가 정말 많이 채워주는 음악의 동반자 역할도 함께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조용필 씨가 평소에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내 노래 나오는 이 아름답고 슬픈 베아트리체는 아니다. 밝고 이해심 많은 그런 친구다라면서 아내가 해주는 밥과 된장국을 먹고 힘을 내서 음악을 한다라고 앞서 이제 밥을 많이 해줬다고 하셨는데 중요하죠. 공연이 없을 때는요 아내분을 따라서 장도 보고 또 요리도 도와주면서 이게 평범한 남자의 삶이구나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이제 살아가는데 이 부부에게 시련이 오죠? 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두 분의 사랑 어떻게 보면 하늘이 갈라놓게 되는데 결혼한 지 9년 만입니다. 2003년 그 1월 5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54세의 나이로 이 안진현 씨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정말 절망이 대단했던 그 조용필 씨의 모습이 지금도 제 눈앞에 선명한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안진현 씨한테 심혈관계 질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 심장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안타깝게도 조용필 씨는 옆에 없었어요. 국내 전국 투어 콘서트 중이었거든요. 일정 서둘러 마무리하고 이제 아내 곁으로 갔고 그때 당시 이제 아내는 수술을 마치고 집에서 좀 가려 중이었어요. 그때는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보살폈는데 건강이 악화되면서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이제 앰뷸런스에 몸을 싣게 되는데 이 응급실로 가던 도중에 아내가 사망하게 됩니다. 가슴 아픈 이별을 조용필 씨가 하게 되네요. 네, 조용필 씨가 슬픔으로 인해서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고요. 네. 일단 뭐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면 비슷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일단 너무 많이 울어서 병원에서 조금
밖으로 이게 내보내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앰뷸런스 타고 가면서 이때까지 함께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을 이제 보지 못하게 된 건데 그나마 조용필 씨는 이 사망하던 이제 돌아가시던 날 본인이 좋아하던 이제 아내분이 좋아하던 미역국을 직접 끓여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위안이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주변에서 질투할 정도로 우린 정말 서로 사랑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혼자 남게 된 조용필 씨가 먼저 떠난 아내를 그리워한 나머지 우울증에 시달렸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마음으로 의지를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나는 음악인이기 때문에 음악을 열심히 하는 것이 떠나간 아내를 위한 보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게 말처럼 쉽나요?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뭔가 상실감에 빠져서 이 우울증을 앓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던 정말 덤프트럭을 몰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음향 장비를 사모을 정도 좋아하던 음악 활동도 한동안 하지 않았었는데요. 사별 이후에 일단 만든 곡들이 다 본인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고 있는 그 눈은 이미 너무 높아졌는데 만든 곡의 느낌이 다 이제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가수 생활을 접는 것까지 고려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 상황을 가수이자 후배인 김경호 씨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조용필 선배님께서 사모님과 헤어진 이후에 우울증에 시달렸다라고 하면서 이 한 번은 집 마루를 봤었는데 커튼이 다 검은색이더라. 낮에도 항상 이 커튼을 걷고 있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용필 씨께서는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결국 노래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곡이 2003년에 발표한 진이라는 노래인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날들은 추억 속에서 흔들리는 불꽃 기쁨이 그리움이 슬픔이 함께 있고 싶은 사랑이 가슴 깊이 저리는 밤눈을 감네 그대 모습 더 가까이 보기 위해 절절하네요. 네, 굉장히 너무 서글퍼지는데 안현진의 진. 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조용필 씨께서 그 콘서트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종종 눈물을 흘리시곤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슬픈 사연을 듣고 나서 이 노래를 들으니까 더 막 절절하게 와닿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아내 유언장이 또 그 당시에 화제가 되고 이랬어요. 맞습니다. 이 아내가 수술 직전에 유언장을 작성을 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사후에 공개가 됐는데 당시에 이 아내의 상당한 자산가인 줄 알았지만 한 1천만 달러의 자산이 있었고 그중에 400만 달러를 남편에게 주겠다. 네. 이게 상속세 다 떼도 한 200만 달러. 그때 당시에 2003년에 20억 원대의 이 어떤 유산을 조용필 씨가 받게 된 거예요. 아내가 남기면서 평상시에 그다지도 하고 싶어 했던 후학 양성, 음악 교육 사업 그곳에 써라라고 하면서 이 유언장과 함께 유산을 남겼다고 하네요. 정말 끝까지 남편을 내조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그러면 조용필 씨는 이 고인의 뜻을 따랐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용필 씨는 고인이 된 안진현 씨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을 개인 용도가 아닌 사회 사업을 위해서 전액 사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내가 이 불 씨의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난 게 아직도 믿기지 않고 너무 안타깝기만 하다. 그런 아내를 생각해서 유산은 형편이 어려운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한 수술비로 우선 사용하고 싶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고인이 된 아내를 위한 수뇌보. 이것도 또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용필 씨의 측근에 의하면 고인이 된 이 아내분이 조용필 씨의 부모님이 함께 묻혀 있는 선산에 같이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의 기일 그리고 생일이 되면은 아내 생각이 많이 나서 그곳에 찾아가기도 하고 또 지내다 보면 아내 생각이 또 문득문득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또 차를 혼자 몰고 가서 인사를 하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필 씨가 사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아내와의 추억은 말할 수 없이 많죠. 10년이란 이 세월 동안 여행도 정말 많이 해봤고 둘이 다니는 것 자체가 정말 즐거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아내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라는 이 짓궂은 질문에 조용필 씨가 나지막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이죠. 네, 아주 애틋한 마음이죠. 저도 사실 주변 분한테 좀 들었어요. 네. 요새 조용필 씨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묘소에 가 있을 거예요. 네, 꽃을 사들고 그렇게 아내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조용필 씨가 과거에 열애설 같은 거 한 번 있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어느 날 처제가 형부 결혼하신다면서요?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이에 대해서 조용필 씨는 뭐 사실 대응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말이 돼야 대응을 하지. 나는 엉뚱한 소문이고 밥 한 번 먹은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한 방송인이었거든요. 그 방송인과 만약에 사귀게 된다면 하늘에 있는 내 아내가 슬퍼한다, 화낸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좀 괜찮아지셨을까요? 네, 주변에서 사실 뭐 김수미 씨도 내 친구야 하면서 반찬도 좀 잘 만드십니까? 반찬도 갖다 주고 이렇게 위로해주는 사람도 많고 또 요즘에 새로운 취미가 생기셨다고 하는데 꽃과 화분을 가꾸신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조용필 씨가 그렇게 꽃, 화분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아내가 꽃을 좋아하고 화분 가꾸기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아내의 어떤 취향을 본인이 그대로 옮겨오게 된 건데 붉은 꽃, 진한 색의 꽃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 아내 보듯이 꽃 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왕 조용필 씨 얘기 함께 나눠봤고요. 네. 이번에는 세 번째 스타. 오승근 씨. 네, 오승근 씨입니다. 오승근 씨는 1968년 18살의 나이에 투에이스라는 음악 그룹을 결성해 데뷔를 하게 됩니다. 1971년 멤버와 결별 후 영에이스라는 그룹 사운드에서 활동을 했고요. 1974년 군 복무를 마치고 금과 은이라는 그룹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때 빗속을 둘이서라는 곡이 큰 인기를 얻었으며 처녀별사공을 리메이크해 또 한 번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연말에 10대 가수상, 최우수 가수상 등을 휩쓸었고 1980년 그룹 해체 후 솔로로 전향을 했는데요. 트로트로 전향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있을 때 잘해였고요. 이어서 히트한 곡이 또 있죠. 내 나이가 어때서가 있습니다. 네. 내 나이가 어때서. 그렇죠. 너무 좋은 노래잖아요. 네. 온 동네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안면서 다 좋아요. 네, 정말 히트곡이고. 그리고 또 이 오승근 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내 고 김자옥 씨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고 김자옥 씨는 1970년대 안방극장의 트로이카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사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이모, 그러니까 중년의 여성 역할을 많이 하긴 했지만 사실은 하이틴 스타였었는데요. 그리고 1996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가수 태진아 씨의 도움으로 공주는 외로워라는 아주 히트곡으로 가수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화려한 드레스 그리고 뭐 팔목 장갑 등을 끼우고 머리에는 왕관을 쓴 이 공주 같은 복장, 아니 공주였죠. 이 공주의 복장으로 노래를 하면서 아주 히트를 치고 가요 차트에서 중상위권 안에 드는 성적을 냈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당시 라이벌이 차트 라이벌이 그러니까 엄정화 씨 녹색지대 아주 쟁쟁하더라고요. 알고 있죠. 예. 네, 그리고 이 김자옥 씨가 실제로 이 노래를 통해서 우울증도 극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공주는 외로워가 당시에 누구나 또 이게 따라 부를 수 있고 그 아이들은 또 드레스 이렇게 하계회는 무조건 이 노래였어요. 네. 엘사 이전에. 맞아 그거 하고 그랬다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죠. 또 아이들도 많이 따라했고요. 네. 그러면 이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1984년도에 만났고요. 만난 장소가 뭐 요즘 연예인분들 일하러 가기 전에 바로 가는 곳. 미용실. 그곳에서 만났는데 명동에 있던 굉장히 유명한 미용실인데 여기 원장님이 남자분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게 저의 추측입니다만 오승근 씨가 부탁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분이 오승근 씨 와요, 김자옥 씨 와요 해서 식사 자리 이렇게 마련하고 함께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이러면서 친해졌다고 하네요. 근데 두 분의 데이트는 주로 이제 뭐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차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때부터 연예인들, 톱스타들은 차에서 데이트를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큰 차 타는구나.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네, 좀 편하게 데이트를 해야 네. 되니까. 그래서 데이트 장소가 항상 차 속이었다고 하는데 차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좀 답답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김자옥 씨는 오히려 편안했다고 해요. 일단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안에서 대화하기도 아주 편했고 안에서 서로 좋아하는 음악, 뭐 팝송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음악, 뭐 클래식이라던가 음악을 들으면서 이 친분을 쌓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오승근 씨는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딱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근감이 들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는데요. 이후 언론의 이 비밀 연애를 들키게 됩니다. 스캔들이 터지자 김자옥 씨가 오승근 씨에게 먼저 같이 살자! 라고 프로포즈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만난 지 무려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해요. 이런 거 그렇게 어떻게 기자들이 잠복합니까? 스타들 옆에. 항상 측근이 있습니다. 측근의 공략을 해서. 소스를 줍니다. 측근의 제보. 네. 아니, 들어보면 김자옥 씨가 또 반전이 여장부 같은 모습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양가 부모님의 결혼을 처음에 또 반대하셨다고요? 네, 그렇죠. 오승근 씨 슬아의 따님이 있었는데 그 오승근 씨 가족 측에서는 김재옥 씨가 이 딸을 잘 거둘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김재옥 씨의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가수를 만난다고 하니까 이게 좀 못마땅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승근 씨가 먼저 김자옥 씨 집에 가서 인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밥을 차려주신 거예요. 근데 오승근 씨가 밥에다가 김치, 이제 국에다가 밥과 김치를 같이 넣어갖고 막 말아 먹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밥을 말아 먹냐 했더니 오승근 씨가 저는 원래 이렇게 먹습니다 그랬대요. 그것도 수더분하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습이 어머니는 좀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싫어 보이면 다 싫어. 이게 주변에 반대가 있었고 결국 이제 결혼에 골인을 했고 결혼해서 잘 살면서 어렵게 임신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 임채무 씨도 결혼 이제 2달 만에 하고 이 커플 3달 만에 하고 임채무 씨한테도 아내가 처음에 이 시한부 3개월을 넘기는 기적이 있었잖아요. 이 부부에게도 기적이 있었습니다. 김자옥 씨가 38살에 불임 판정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불임이라는 거 임신할 수 없다는 건데 아니야, 마음 편안하게 먹자. 뭐 인연이 있다면 주시겠지 했는데 정말 마음을 바꾼 지 한 달 만에 잉태가 됐다고 그래요.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들을 낳았다면서요.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진 건데 이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2008년에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다고요? 네, 난생 처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 건강검진 결과에서 대장암 판정이 나온 거예요. 정말 눈앞이 캄캄했다라고 당시를 이야기합니다. 일단 대장암 판정 이후에 다행히 초기여서 수술을 받고 보름여간 입원을 해서 경과를 지켜봤는데 정말 다행히도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김자옥 씨가 이후에 했었던 이야기가 사람들이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긴 했었는데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주변에 이 건강검진을 받아라라고 건강검진 전도사가 되기도 했었어요. 저도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건강검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오승근 씨는 정말 많이 놀랐겠네요. 많이 놀란 정도가 아니라 그 암투병 당시에 계속 정말 많이 우셨다고 해요. 그리고 병원에 이제 검사를 받으러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직접 가서 이제 의사들한테 병원 검사 결과도 확인도 모두 해주고 또 유명한 의사들도 직접 찾아다니면서 약도 다 알아보고 뭐 먹는 거, 뭐 음식 같은 거 직접 좀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김재옥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적 사랑을 보여줬다. 굉장히 정말 사랑을 많이 해주신 거죠. 근데 투병 중에도 김자옥 씨는 또 드라마 촬영하고 막 이랬다면서요? 그때? 맞습니다. 이게 들어보시면 이제 주변에 또 야만자분들 생각보다 많고 해서 짐작이 되실 거예요. 항암 치료 6개월 받고 방사선 치료 28번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드라마, 시트콤 이런 데 출연하셔서 연기를, 그것도 밝은 연기를 하셨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니 일단 이제 암
걸렸다. 근데 좀 일을 안 했더니 사람들이 어머 엄청 아픈가 봐. 그리고 사실 사망성도 돌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니다. 내가 잘 있다는 거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연기를 했던 겁니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의료진이 대단하시다. 박수를 보냈다고 하네요. 김장욱 씨 뭐 연기 열정 대단하죠. 그리고 그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항상 우리가 화면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수술하고 3년 후에 다시 또 폐암 판정을 받았다. 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2008년에 대장암을 진단받고 아까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3년 만에 또다시 이번에 폐암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놀래켰습니다. 폐와 임파선 등 다른 장기에도 이미 전이가 된 상태여서 좀 힘든 상태였다고 하는데 결국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었죠. 아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또 계속해서 촬영을 강행하셨다면서요? 네, 남편 오승근 씨는 굉장히 말렸는데요. 김재욱 씨는 방송을 강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방송이 바로 꽃보다 누나입니다. 당시 치료를 했어야 했는데 김재욱 씨가 굉장히 고민을 한 거예요. 출연은 2달 전에 결정이 됐고 병원에서는 한 달 전부터 이제 치료를 하자라고 했는데 혹시나 이 방송에 차질이 생길까 봐 좀 고민을 했던 건데 오승근 씨는 일단은 뭐 당연히 병원에 가자라고 했지만 김재욱 씨는 방송과의 약속이 먼저다라고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나 지금 생각해보면 좀 기억이 나요. 성당에서 막 우시던 모습, 길에 벤치에 그냥 누우시는 모습, 네, 기억이 납니다. 네, 참 안타깝다. 배우로서 하여간 끝까지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김재욱 씨인데 그래서 그녀의 사망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죠. 그렇죠. 네, 사실 현실감이 정말 없었던 뉴스 중에 하나였는데요. TV를 틀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특유의 그 눈웃음과 깔깔거리는 웃음을 들려줄 것 같았던 우리의 김자옥 씨. 2014년 11월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가 돼서 병원에 입원했고요.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이틀 만인 2014년 11월 16일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당시 장례식장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정말 수많은 동료 그리고 방송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생전에 고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 나눠주었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방송에 나왔을 때는 정말 저렇게까지 아픈가 뭐 이런 건 몰랐어요. 워낙에 밝고 그냥 활기차게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괜찮아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사실 저도 괜찮아지시나 보다 했고 그래서 죽음이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남편 오승근 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내가 원래 자신의 어떤 아픈 속 이런 부분을 타인한테 보여주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가족들 말고 남들에게는 사실은 보조 이제 걸을 때 보행 보조기구 있잖아요. 그거를 쓰지 않으면 거동도 힘들고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도 빠졌는데 늘 모자 쓰고 나오시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쁜 모습으로 남으셨네요. 네. 그리고 생전에 아드님 결혼을 꼭 좀 보고 싶어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죠. 힘들게 낳아 키운 막내 아들의 결혼식이 이듬해 3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좀 보고 싶고 가고 싶어 했는데 결국은 참석하지 못하게 된 거죠. 김재욱 씨는 임종 전에 6개월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하기도 하기도 했는데요. 죽음이 가까이 와 있으면 좀 짐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아들의 결혼식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근데 그렇게 떠난 김자옥 씨가 벌써 6년이 됐어요. 네. 시간이 정말 빨라요. 맞습니다. 근데 이 오승근 씨는 처음에는 우리처럼 본인도 아내의 죽음이 믿기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유학을 갔었고 그때면은 엄마가 아들 챙긴다고 한 6개월씩 집을 비웠다가 돌아오곤 해서 이번에도 왠지 아들 옆에 가는 것 같고 또 돌아올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리움이 사무쳐서 예전에는 이 이제 묘소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살았는데 15분 정도 거리에 옆으로 또 이사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네, 아직도 참 많이 그리워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난해였죠. 저희 행복한 아침 초대석에 나와서 아내 관련해서 이야기를 또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뭐 언제 꼭 집어서 뭐 언제라기보다는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여행도 못 가는 적이 많아요. 둘이서 시간 타임도 안 맞더러 여행을 가면 여행 가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자꾸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래가지고 귀찮게 그러면 뭐 사인해달라 사진 찍어달라 왜 이러니까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모르는 곳에 싹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여행도 못 갔고 근데 요즘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여행을 가요. 뭐 바닷가면 바닷가, 산이면 산. 그럴 때 좀 생각이 나고 일할 때 좀 같이 데리고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저렇게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승근 씨가 또 김자옥 씨를 그리면서 부른 노래가 있어요. 네, 맞아요. 지난해 발표한 당신꽃이라는 노래인데요.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가는 곳마다 당신이 아른거려 눈을 감으면 또렷해지는 당신 꽃처럼 웃는 당신의 얼굴 시간이 좀처럼 가질 않아 그리움을 잊으려 난 노래하네. 아니 사연 듣고 와서 이 노래 들으니까 또 이 노래도 그렇게 절절하네요. 오늘 종이 이렇게 눈물이 계속 여기까지 올라와요. 나중에 눈물이 그렁그렁하신데 이 곡이 사실은 김자옥 씨를 위해서 처음부터 만들어진 곡은 아니었다라고 사실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사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인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나와 김자옥 씨의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어쨌든 김자옥 씨를 그리워하고 굉장히 보고 싶어하는 마음만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별의 아픔을 가진 스타 임채무 씨, 조용필 씨, 오승근 씨 얘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홍정선 연예 전문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박스오피스 순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군 영화들인데요. 5위는 인비저블맨, 4위 주디, 3위 오픈 더 도어, 2위 연문포 더 파이널, 1위는 1917입니다. 오늘 문화 소식 배우 김서지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스오피스 순위를 보니까 기존에 좀 개봉했던 영화들이 상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전체적으로 영화계가 또 침체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재개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2004년부터 우리나라 극장수 관객수를 집계한 이후로 지금 현재 하루 10,000여 명대예요. 그래서 2004년 이후로 역대 최저치다라고 이제 영화 관계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극장 관계자들이랑 인터뷰를 해봐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침체되어 있는 이 분위기 자체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고 해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야 새로운 영화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21대 총선이잖아요. 네. 선거 관련 영화 2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 배우 황정민, 엄정화 주연의 영화 댄싱 퀸입니다. 네, 왕년의 신촌 마돈나 정화 앞에 댄스 가수가 될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오면서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오랜 꿈을 향한 도전의 설레임도 잠시 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남편의 폭탄 선언에 정화는 갈등하면서 이 시장 후보의 부인과 화려한 댄싱 퀸즈의 리더 사이에서 남편도 모르는 위험천만 다이나믹한 이중 생활을 담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입니다. 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이 영화가 2012년이죠. 개봉했던 한국 코미디 영화인데요. 뭐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황정민 씨, 엄정화 씨, 남이란 씨 등이 출연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개봉 당시에 4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면서 흥행에도 성공을 했고요. 실제 댄스 가수 출신인 엄정화 씨가 나오잖아요.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여기에 라미란 씨의 반전 실력까지 엿볼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인의 아내로 사느냐 아니면 자신의 꿈인 댄스 가수가 되느냐. 네. 뭘 해야 돼? 저는 무조건 댄스 가수. 네. 둘 다 놓칠 수가 없죠. 네. 아니, 영화는 또 굉장히 명대사로 주목을 받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황정민 씨가 연설하는 장면도 참 명장면 중에 한 가지인데요. 가족은 다스려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시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은 함께 손을 잡고 희망을 찾아야 할 우리 가족입니다. 라는 감동 대사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나온 대사는 제 사촌 언니도 부부싸움을 할 때 실제 써먹었던 대사입니다. 네. 죽어라 너만 뒷바라지하도록 우리 부모님이 나 그렇게 낳지 않으셨어. 주옥 같은 명대사네요. 씨가 황정민 씨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도 그렇고 사실 이 영화에는 굉장히 주옥 같은 명대사들이 많아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장면이 좀 생각나는 게 이 엄정화 씨가 슈퍼스타 K에 출연하기 위해서 좀 프로필 같은 거 작성을 하잖아요. 거기에 키나 몸무게 이런 걸 적는 게 있는데 168에 46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걸 본 황정민 씨가 168에 46
고기 근수 속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되게 대사도 재밌고 실제 부부가 좀 느끼는 되고 맞아요. 예. 지금 보니까 영화 봤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추천해 주실 다음 영화는 뭔가요? 네, 코로나19의 비상사태 속에서도 굳건히 흥행에 성공한 영화인데요. 바로 배우 라미란, 김무열 주연의 영화 정직한 후보입니다. 거짓말이 제일 쉬운 삼선 국회의원이 선거를 앞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거짓말을 못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코미디 영화인데요. 연기력이 탁월한 뻥쟁이 군단의 웰메이드 코미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못하게 된 정치인이요? 네. 정기 은퇴해야죠. 소재가 굉장히 신선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는데 이 중에 주상숙은요. 누구나 행복한 세상, 누구나 부자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직, 소신, 봉사, 신뢰로 일하는 서민의 일꾼인 척하는 연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뻥쟁이입니다. 사실은 4선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 대국민 뻥도 불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과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 무조건 봐야겠네요. 지금 온라인 박스오피스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 기사 제목에 안방극장을 폭격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올 정도인데요. 사실 이 정말 할 말이 있어도 다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 자체가 뭔가 정직 그리고 진실이라는 이 가치를 솔직하고 아주 거침없이 전해주는 이 라미란 씨를 통해서 대리만족이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영화 오늘 다시 보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거 재밌겠는데요. 이 영화 공원대 다시 한번 보면 또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특별한 날이니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거 날이니까 함석헌옹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란 덜 나쁜 자를 골라 뽑는 과정이다. 그자가 그자라고 투표를 포기한다면 제일 나쁜 자가 다 해먹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포기하지 말고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꼭 투표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행복한 아침이 하지는 않고요. 개표 관련해서 특집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개표 방송도 채널A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하루 쉬고요. 금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A